자,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그리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박종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또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는 정치데스크 첫 출연이시죠? 네. 예,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과 함께 저희가 대화를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네, 종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누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소를 옮겼어요. 은평구에서 종로구로. 예사롭지 않죠? 자, 먼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사는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뭐 여기 후배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살림집 이사를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네, 임종석 실장이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종로구에. 김민지 기자, 언제 이사했다고요? 네, 지난 10일에 원래 살고 있던 은평구에서 집을 옮겨서 평창동으로 이사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단독 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동안 종로 출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번 그 이사 소식으로 총선 출마 사실상 공식화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이 총선 10개월 앞두고 주소 옮기면 당연히 총선 출마와 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도 여권 내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임종석의 큰 그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석 차기 대권 도전은 좀 어렵다고 본다. 다음 대선 도전은 조금 이르다고 본다. 우선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배지를 단 뒤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고 다음 대선이 아니라 다음 차차기 대권주자 지위를 굳힌다는 전략을 잡았다. 따라서 이번에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그냥 배지가 아니라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종로에서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건데요.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뭐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종로로 이사한 거는 종로에서 출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예. 저는 본인한테 지금 종로 관련 말씀을 최근에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저 그림에 의한다면 종로로 해서 차차기? 차차기.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기왕 된다면 뭐 차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종로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죠. 어쨌거나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가 아직 애매해서 그런 상황에서 종로를 거치는 것으로 보던가 아니면 정말 종로에서 승부를 내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선은 박 의원님, 임종석 실장이 종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은 뭐 어쨌든 종로에서 다음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 의지만큼은 뭐 확인이 된 셈 아니겠습니까? 임 전 실장? 그렇습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은 66년생이죠. 66년생. 지난 20대 총선에 이제 은평구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큰 뜻을 품고 이제 종로로 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차기 출마 관련해서 이제 포천으로 옮기고 그게 보통 한 1년 전에는 옮겨야 1년 전에 예,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이제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바람보다는 한 분 한 분 주민을 만나는 게 이제 맞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 격돌을 했는데 네, 거기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 인지도라든가 뭐 다 앞섰습니다만 이 스킨십에서 앞선 그 정세균 전 의장께 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종로로 옮겼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실 차기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의 불출마를 전제로 뭐 이사를 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선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종로의 후보가 2명일 수는 없잖아요. 1명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의 현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민지 기자, 정세균 의원 쪽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최근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약간 뭐 불쾌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탐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집을 종로구로 옮기겠다라고 정세균 전 의장한테 얘기하니까 뭐 알았다고 했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흘린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세균 의장 측에서는 불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어쨌든 현역 지역구 이제 의원인 정세균 의장 전 의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에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좀 불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는 어쨌든 민주당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세균 의장께서 예. 과거의 지역구가 무주진한 장수였어요. 예. 그 2008년도, 2010년도 당대표 하던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했는데 그때 당내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 무주진한 장소를 버리고 서울을 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안 지역구가 없이 있다가 서울을 택했는데 종로를 택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흔히 호남에 기반 있는 정치인들이 서울 가기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권하기도 했었고 그때 정 의장께서 야 도대체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셔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서울은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서울 지역구를 호남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다. 시골처럼 지방처럼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 된다 예. 그랬었는데 예. 그 정세균 의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역구를 열심히 했죠.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령 다음번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기 전에 정세균 의장한테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본인이 출마를 하건 남이 출마를 하건 상관없이 이겨야 된다 종로는.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기가 가장 강한 후보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건 본인이 직접 출마해야 되는 경우를 가상해서 끝까지 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로서는 당에 대한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세균 의장의 스타일로 보아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종로로 주소를 옮기면서 김민지 기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뭔가 좀 평가를 내놓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일지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요 종로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주지가 20년 넘게 이 종로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종로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의원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입니다. 정병국 의원. 네, 정병국 의원이 오랫동안 이제 종로를 지켜보면서 종로 민심을 좀 파악한 결과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날은 직접 식판을 들고 단상회까지 참석을 하신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더 이상 종로는 스치는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대권에 도전한다든지 무엇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도 아마 너무 늦지 않았는가. 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패한 적이 있듯이 종로라는 데는 말이에요. 무슨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직함만으로 배팅을 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박 의원님, 임 전 실장이 저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서운하겠군요. 종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정치적인 비중이라든가 또 인지도 이런 것들에서 대한민국 컵만이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문재인 정부의 2년 동안에 1년 한 6개월간의 성과라든가 또 운동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 또 미래 정치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종로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총선이 딱 10개월 남지 10개월 않습니까? 남았습니다. 예. 10개월 남았는데 지금 정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뭐 저는 충분히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일 관건이 이제 관건은? 정세균 전 의장께서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느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이 또 다음번 평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과연 역할이 있겠느냐. 아하.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세균 의장의 입지가 그렇게 다음번 출마처럼 녹록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민석 원장님,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자, 지금 지금 임종석, 정세균 이 두 사람의 뭐랄까, 지금 교통 정리가 이제 이 여권으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이제 생긴 건데, 여의도에서는 그러면 정세균 현 지금 종로에 지역구를 둔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빼고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남으니까 그곳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종로의 민주당 후보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그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정세균 의장을 뵀을 때요. 제 의견으로서가 아니고 네. 그 시중에는 다음에 혹시 총리가 바뀐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고 경제를 좀 아는 그런 총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정세균 의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툭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뭘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양반도 본인의 얘기로서는 아니고 그런데 야,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이 총리보다 의전 소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의전 이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국회의전을 존중하는 걸 볼 때에는 의장을 지낸 분이 사실은 물론 뭐 의전, 서열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총리로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선택은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아닐 겁니다. 예. 그럼 원장님, 만약에 임종석 실장과 정세균 의장이 끝까지 뭔가 둘 다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거 뭐 어떻게 아주 좋은 정해진 것이 있죠. 어떻게? 저희는 모든 경우에 경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첫째 경선을 정말 끝까지 서로 간다면 뭐 아름다운 경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두 분 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냥 뭐 당의 자산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가 필요한 분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종로 구민들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는요. 예. 총리했다, 비서실장했다, 뭐했다 이런 정도는 기본 명안이 기본이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종로의 어떤 유권자들로서 선거 구민으로서 좋은 선택인가 예. 후보인가라는 데 대한 정서가 대략 연말 정도 되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종로 얘기를 하면서 왜 민주당 쪽 후보들 얘기만 하지?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로 선거에서는 이 사람도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죠?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당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하신 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할 수 있죠. 네,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뭐 가타부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종로에 나오겠다고 하면 내일 바닥을 훑으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야 마음을 열 거예요. 총선 직전에 전 국무총리 타이틀 정도 갖고 출마한다면 당선은 턱도 없을 겁니다. 라는 이 정병국 의원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죠. 황교안의 선택은 1번,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2번, 총선 승리 전략으로 뭔가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한다. 3번, 종로가 아니라 뭔가 한국당 입장에선 어려운 지역, 당 기여를 위해 험지 출마를 할 것이다.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박종희 의원께서는 황교안의 선택은 몇 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3번은 아닐 것 같고 3번은 아닐 것 같다. 1번, 2번. 그러니까 어.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비례대표의 배수진을 치고 14번인가 받은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번 총선에 한 비례대표 20번 정도를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후보 지원을 하는
이런 선택도 방법이다. 예. 그것은 뭐 황교안 대표의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성향이라든가 다음번 총선 대선의 어떤 구도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겠습니다. 예, 비례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김민석 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되는 길을 택하겠죠. 되는 길. 예, 떨어지면 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바라기는 1번을 바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분석한 대로 현재 종로의 상수는 정세균이거든요. 하하. 정세균을 이기기가 어렵거든. 만약 그대로 간다면 내부적으로. 그래서 1번을 고민하겠지만 선택이 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그 봐요. 비례로 갈 것이다. 예. 두 분이 뜻이 같았습니다.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종로 얘기 좀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1분에 18만 원 논란. 제목만 딱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1분에 18만 원? 허허, 무슨 얘기일까? 자, 바로 이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하, 이런 얘기구나 감 잡으실 겁니다. 만나보시죠. 논산시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김재동 씨를 초청해서 각각 1,000만 원과 1,62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분당 무려 18만 원에 달하는 가공할 만한 금액입니다. 자유한국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재동 씨는 물론 김어준, 주진우 씨 등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강연료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강연료가 적정했는지 엄밀히 따져 나갈 것입니다. 네, 방송인 김대동 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튄 모양새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이 김재동 씨. 우선은 말이죠. 대덕구에서 고액 강연하려고 하다가 논란이니까 대덕구가 취소했어요. 네. 근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2년 전에 논산인가요? 거기서 고액 강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 전에 두 차례 논산에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좀 강연료가 비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강연을 했는데요. 2014년 7월과 2017년 9월 각각 1,000만 원과 1,620만 원짜리 이제 강연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1분으로 환산을 하면 1분당 18만 원이 18만 원. 받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조금 비싼 강연료를 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 대덕구가 이제 취소한 그 강연료보다 더 많은 건데요. 사실 논산시에서 이제 어떤 강연을 했었는지 그 영상을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돈만 많아가지고 그거 행복한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높은 사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국회 앞에서 창문 열릴 때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창문 열고 내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높아지면 지 창문도 못 여나봐요. 그리고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안 하면 어디를 못 다녀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보면서 높아지는 것 이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자, 김재동 씨가 2017년 9월 20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있었던 강연입니다. 김재동 기획사가 처음에는요, 이 강연과 관련해서 1,800만 원 정도의 강연료를 아마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논산시 쪽에서는 이거 1,8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10% DC 할인을 해서 1,620만 원에 계약을 했답니다. 실제로 1,620만 원에 강연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금액만 많다라고 해서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김재동 씨 강연을 보니까 저 내용도 거짓말이에요. 이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창문 자기가 열지 누가 요새 문을 열어줍니까? 물론 뭐 열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저 김재동 씨 강연의 내용을 보면 이 권위에 대한 폄하 뭐 이렇게 좀 모든 소재를 개그화해서 그냥 쉽게 가는 건데 예. 이 대덕구나 다른 데 논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강연을 한 거거든요. 아하. 나 장래 희망을 어떻게 갈 거냐. 근데 그런 내용하고 이 별 관련이 없어요. 이 김재동 씨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보면
지방을 다 다니면서 저런 강연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경기도의 수원, 성남 두 군데는 분명히 했고요. 예. 거기도 아마 고액의 강연료를 줬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최저임금이 1시간에 뭐 8,600원 좀 남짓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저런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와서 강연을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배울 게 있습니까 저기서 그냥 웃고 마는 거죠. 김재동 씨뿐만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김어준이라든가 예. TBS 뉴스공장 김어준 씨 교통방송에서 연봉 1억 8천 받습니다. 1억 8천? 김재동 씨를 KBS에서 출연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KBS 공정노조에서 밝힌 걸 보면 1회 출연료당 600만 원. 예. 1년에 7억의 연봉을 받아간단 말이죠. KBS만. 예. 또 MBC의 그 시사인의 그 주진우 기자. 예. 1회 출연료가 600만 원입니다. 아하. 그래서 1년에 3억이 넘는 연봉을 갖고 가요. 예. 그런데 KBS, MBC가 거의 공영방송이고 적자 나는 데 아닙니까? 채널A에서 그렇게 준다면 뭐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예. 민영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영방송에서 예. 저렇게 고액의 출연료를 준다. 예. 그리고 논산이나 대덕구 같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11% 뭐 15% 안팎의 돈 없는 지자체에서 저렇게 저렇게 많은 주는 것은 세금을. 저건 완전 특혜죠. 그러니까 김 왜냐하면 원장- 이제 예. 문재인 정권에 협조를 했고 선거에 도움이 됐고 예, 예. 이런 언론인들을 말하자면 보은 성격의 고액의 출연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김재동 씨의 이제 2년 전에 저 90분 강연에 1,620만 원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저 이제 강연료가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받는 김재동이라는 방송인을 저렇게 고액을 들여서까지 지자체가 강연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동 씨의 강연이 과연 강연으로서 얼마나 충실성이 있느냐. 예. 그리고 김재동 씨를 초청한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의 강연을 주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 문제만 저는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 그거는 그 자체로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저 문제를 렌즈를 일반 렌즈가 아니라 너무 좁게 봐가지고 보면 자칫하면 많은 것들을 놓친다고 봅니다. 김재동 씨의 강연, 그러니까 제가 저걸 뭐 김재동의 강연이 아주 훌륭하다라든가 또는 그 각각의 지금 자치단체가 뭐 100점짜리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자칫잘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마치 좌편향 연예인에 대한 특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왜냐하면 짚었다. 아니 시장 원리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몸값이 비싼 사람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일반 학자의 강연료와 예. 연예인의 사실상 출연료에 가까운 강연료를 똑같이 보기도 어렵고 지금 분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야 재벌 몸값은 일본에 얼마고 노동자의 몸값은 일본에 얼마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를 내서 비싸게 받는 배우가 있고 아닌 배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서 뭐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는 사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다 낮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김재동이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몸값이 비싼 사람은 부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는 그러니까 것이다. 예. 저는 비판은 좋지만 지금 얘기한 왜 누구는 비싼 사람을 부르냐? 그럼 비싼 사람은 김재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예인들은 비싼 돈 주고 안 부릅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동네에서 예를 들어 너훈아 씨가 와서 하는 걸 봤는데 나훈아가 아닌 나훈아를 못 부르니까 너훈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훈아는 훨씬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인정하면서 네. 그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서 왜 그랬지? 이것도 무리가 있고 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내용이 그 취지에 충실했는가는 예. 따져볼 그게 가치가 본질이다. 있겠죠. 이걸 예. 가지고서 그렇게 따져야지. 예, 예. 왜 갑자기 좌편향 연예인을 저 사람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불렀냐? 왜 이거는 거기다 갑자기 좌편향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거나 예. 친정권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예. 그 자체가 예. 앞서 얘기할 정상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걸 다 제껴버리고 예. 또 하나의 정치 공세가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안 봅니다. 한 가지만 보태면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된 논산시 같은 경우에 예. 거기 논산시장이 일 잘한다고 소문난 시장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론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에는 그런 정치적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 인식하고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김 원장 말씀에. 예, 김제동 예. 씨를 부른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에 방송인을 불러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말 잘하는 운동선수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데 말하자면 편향된 사람을 불러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런 강의. 이거는 저는 이 돈을 주고 들을 만한 강의는 아니다. 예. 이 비싼 돈을 주고 예.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김제동을 부른 적이 많이 있어요. 김제동 아하. 씨를. 네. 그런데 김제동 씨가 무슨 지방자치하고 무슨 대단한 식견이나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라면 정말 지방자치를 잘해서 성공한 전문가?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든가 예. 또 뭐 교수라든가 여러 사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예. 보면 김제동 씨를 불러서 뭔가 좀 김제동 씨가 싫어하는 보수의 이념을 좀 폄훼하고 그다음에 그냥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한국당 쪽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했듯이 저는 뭐 김제동 씨를 옹호하거나 이번에 저 자치단체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당 얼마냐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가 자치단체 장이라고 해보십시오. 강연을 합니다. 사람 많이 오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강연에 다른 경우와 달리 얼마나 왔을까도 봐야 되고요. 만족도는 어떨까를 봐야 됩니다. 네. 또 왜 연예인은 정치 얘기나 지방자치를 못하죠?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민의 시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서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품격 있고 깊이 있느냐 하는 거와는 별도로 예.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격하게 그 자치단체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땠지? 그다음에 김제동 씨가 그 강연의 주제에 맞게 얼마나 준비를 잘했지? 왔던 분들은 얼마나 만족했지만 놓고 따져야지. 거기다 놓고서 옳았구나 하고서 뭐 좌편향이었더니 정권에 치느니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 지나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원장의 말씀은.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논산시가 이제 김제동 씨를 2년 전에 어쨌든 90분에 1,620만 원을 주고 강연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논산시가 초청했던 인사들과는 좀 사뭇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이 강연료가 좀 비교가 많이 된다면서요? 네, 한국당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좀 비교를 해보면 김제동 씨가 받은 금액이 90분에 1,620만 원이었는데 다른 뭐 소설가나 초청 연사들이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주장은 친정권 인사를 챙기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김제동 씨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로서 그동안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 연사의 강연료가 100만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정권 인사를 챙기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근데 김민지 기자 이어서요. 그렇다면 논산시 내부에서는 이 김제동 씨의 2년 전 강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민지 기자가 좀 취재 좀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논산시 시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의원인데요. 김제동 씨의 이제 정치 편향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좌편향적인데 이 정권이 아니면 강의를 했겠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이 정권이니까 그렇지. 아니, 만약 자유한국당이라면 그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강의로 했겠냐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항시 외치는데 그건 자기 사람이 먼저다. 그거 자기 사람이 아니면은 다 적폐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김제동 씨는 다 잘 알아요. 좌편향적인 줄을.
자, 이제 한국당 소속이긴 합니다. 예, 논산시의회 박승용 부의장은 이 김제동 씨의 2년 전 강연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 김민석 원장께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지자체에서 저런 강연을 할 때는 흥행도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감을 표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꼭 김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저 조금 전에 한국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네. 그 김제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일 있고 나서 하나는 그 돈 어떻게 했냐 받은 거. 나 기부했다. 심지어 조선일보 뭐에서 하는 행사에 기부했다. 또 하나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그러니까 기획사,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한국당의 지방의원께서 예. 야, 저거 너무 많이 줬다 이랬잖아요. 저는 저런 비판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임금을 포함해서 과도한 보상의 격차 체계, 이거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김제동 씨가 차제에 야, 이거 참 이것이 나도 관행으로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예를 들어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바른 법률가 출신인데 대표를 하고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법률의 고문으로 있을 때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게 한번 얘기됐던 적이 있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를 문제 삼으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심상정 의원이 전에 한 10대 1에서 20대 1 정도만 격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법을 낸 적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야죠. 저는 이번에 논란이 좌편향이다 뭐다 이렇게 괜히 시비 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금을 포함해서 각종 보상 체계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인 격차를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예. 이걸 갖고 적당히 정치적으로 써먹으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박 의원님 말씀 한 말씀 듣고. 예. 이 문제의 논점은 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던 방송인을 국민의 세금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고액의 특혜성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뭐 소득 격차, 뭐 임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주진우 씨나 그 김어준 교통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송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듣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팩트가 잘못되어서 주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합니까? 교통방송에는 기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MBC에 수많은 기자들이 많은데 왜 회당 600만 원씩 주면서 주진우 기자를 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MB 정부 때부터 계속 네. 보수 정권을 공격했던 언론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잘못된 인사라는 거지. 예. 지금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줬다. 그런 거는 이 논점에서 벗어난. 박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토론을 잘할 테니까 저희 출연료를 좀 많이 주시면. 아니 저도 어디 강의 가보면은 아니, 제일 많이 받은 게 50만 원이에요, 사실. 하시는 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김제동 씨 논란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이게 언뜻 보면 말이 안 돼 보여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없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영상 한번 보시죠.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거사위원회라고 있었죠.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제 활동 종료 31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 활동 종료가 되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지금 마이크 앞에서 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뭔가 기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김민지 기자,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까요? 어떤 네. 겁니까? 사실 저 기자회견 전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리핑하기 80분 전에 이제 방침을 하나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발표만 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 브리핑 자료에 이미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출입하는 기자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들어가지 않겠다. 기자단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저렇게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 박 의원님은 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그 전에 또 언론인도 하셨는데요. 뭐 이 장면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걸 정말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참 참담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하고 수사 요청을 했던 것들이 전부 혐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을 받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언론 없는 정보보다는 그 정보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하는 이런 유명한 그 금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질문을 안 받겠다? 이거는 저는 해괴망측한 이 소동이라고 보고요. 어허.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특정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 예. 뭐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서 마주치는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예. 이렇게 취임사를 밝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했죠. 요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KBS 기자하고 단둘이만 했어요. 대답. 예. 그리고 지난번에 미주 순방 갔을 때는 비행기 안에서 민감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제 예. 브리핑을 하다가 자. 경제 외에는 외교 외에는 경제 외에는 얘기를 안 하겠다. 경제 예.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다. 박 의원님 말씀 중에요. 네. 지금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실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도 보면은 대통령을 아니.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내 문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주변 거에 비해서 아닙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지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 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연말이었죠. 국내 문제 기자 질문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받지 않겠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의 활동 종료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지 않겠다. 해서 기자 없이 기자회견이 강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하겠다더니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이 약속이 좀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예. 케이스가 좀 경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 박상기 장관의 경우는 기자 없이 기자회견, 그러니까 사실상의 브리핑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지금 기자들이 보이콧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예. 보이고, 보이콧의 이유가 질의응답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의도적으로 기자들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나 굳이 질의응답을 내용을 얘기하면서 질의응답을 안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질의응답을 받아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앞서 그 자료 화면에 나온 외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라고 않겠다. 얘기하는 것은 예. 충분히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오늘 주제가 이건데 이걸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은 주제가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조차도 그 문제는 뭐 저기랑 동일하게 비교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예. 조금 전에 이번 그 기자회견 KBS 기자라고 이번에 취임 2주년 말씀하셨지만 예. 그거는 사실은 심지어 그 기자가 저렇게까지 해도 돼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했다라고 보는 다 뭐 그걸 찬반을 떠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에 열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대통령의 어떤 소통 의지 또는 소통에 대한 평가
를 동일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예. 저것은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를 할 때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의 점수 평가가 그다지 나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문제를 저 박상기 장관 요번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보기는 놓는 어렵다.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자 없는 기자회견은 저는 좀 그건 아쉬운 좀 대목이 아쉽다고 있다. 보고요. 왜 굳이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네, 네, 이런 그렇게 아쉬움이 봅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이어서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의 한 국가로 이주한 것 아니냐 관련된 막 의혹들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무슨 대대적 감사를 받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곽상도 의원이 관련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받은 이 손자의 학적 변동 서류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청와대에서는 손자 관련 자료 유출의 경위와 또 불법성을 확인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그 직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학교에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학교 측 관계자 5명에게 뭐 경고, 주의 조치 등 총 7회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가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곽상도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에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로부터 1년간 이제 뭐 학적 변동 현황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제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 야당 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감사를 벌여서 징계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당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대통령 따님에 대한 그 부분을 공개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경고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 이례적으로 20일간 초등학교 하나를 탈탈 털었거든요. 괘씸죄가 적용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야당에게 자료를 주거나 국회에서 받은 적법한 거라도 제대로 준다면은 이런 보복을 응징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겁주기식의 이 감사라고 봅니다. 겁주기 감사다. 네, 아주 잘못된 거죠.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 사회에서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열풍이 있었잖아요. 강연도 왔었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정의가 뭐냐. 꼭 나한테 아니라 누구한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정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도 저건 문제죠. 문제다. 국회의원한테 적용해도 문제고 사업가한테 적용해도 문제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 못하게 돼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사실상 밝혀주면 문제가 된 거죠. 누가 해도 저건 문제가 되는 건데 주의 주고 경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더구나 절차를 밟지 않고 했으면 문제 삼는 게 당연한 거지. 야당이 요구해서 줬다고 해서 봐준다?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걸 다 봐줘야 되나요? 예. 근데 원장님 해당 학교에서는 야당 곽상도 의원에게 그 자료를 주면서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의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은 채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저것도 문제입니까? 저렇게 그것 외에 같이 제출한 자료에 지금 7명인가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크로스 체크만 하면 바로 알 수 있게 한 사람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적절한 야이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내지는 조금만 가리고 아웅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적절한 주의나 경고가 나온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내놓고 그것까지 다 까놓고 했다면 저보다 더 중징계가 나왔어야 됐겠죠.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김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의 이정권의 정치 병정으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논란은 물론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 규명조차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명백한 과잉 징계입니다.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 정보 공개 부분에 있어서 성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다혜 부부 이주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징계한다는 무언의 압력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민석 원장께서는 저거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렇게 했다면 당연히 다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박 의원께서 한국당에서 대통령 딸의 그 해외 이주에 대해서 그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딸이라는 공인이라는 엄중한 신분에 비춰서 다 가리고서는 제출해서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해외 이주 사실을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벤처 자금을 이제 특혜 대출받은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상도 의원께서. 지금 청와대나 이 정부에서는 딸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이 해외 이주함으로써 뭐 경호원이 가서 해외 체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유의 그 뭐 취업 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 그 설립한 문제라든가 또 대출을 받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지금 전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이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자, 근데 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이 이제 그 문다혜 씨의 가족의 이제 동남아 이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당 의원인데, 김민지 기자, 네. 이 곽상도 의원은 뭐 전혀 뭐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얼마 전에도 본인이 직접 이제 동남아의 한 국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동남아 어떤 국가에 다녀오면서 이제 문다혜 씨와 관련된 해외 이주 의혹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서로 뭐 조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관련 내용들을 뭐 발표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해왔던 곽상도 의원의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었다고 연설했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수사, 정치 보복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감사원에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된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 동남아 이주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김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의혹은 불거졌는데 이게 문다혜 씨가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는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볼 때요. 야당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합리적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또 자기의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밝혀낼 의무 또는 소명이 있죠. 그러나 야당이 또는 야당이라고 해서 본인이 정치와 연관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사인을 청문회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인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더구나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그냥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곽상도 의원이 뭘 밝히겠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미 약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들을 했고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좀 고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팩트 대 팩트로 쭉 정리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야당이 올바른 저격을 해야지 그냥 마구 막 쏘는 거 그건 무차별로 아니면 말고 싶게? 그건 똥볼 차는 거죠. 네, 똥볼 차는 거다. 박 의원 씨 야당이 똥볼 차고 대통령 관련된 얘기하는 게 똥볼입니까? 지금 그 대통령 사위가 관련된 업체에 공기업이 수백억을 출자했다는 이런 의혹을 지금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기업의 대표가 지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하고 있는 주영철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실명을 다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금 주영철 보좌관이 고발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것은 그냥 팩트 대 팩트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팩트 대 팩트로 이제 법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